네, 형님 누나들 혹시 안드레 카파시라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AI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AI를 총괄했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안트로피라는 회사로 지금 이적을 했습니다. 원래는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면 이게 축구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맨체스터 시티로 간 겁니다. 뭐 그 정도의 여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안드레 카파시가 엔트로픽으로 간 일을 오늘 좀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유명한 AI 개발자가 회사 옮겼구나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가볍게 볼 이슈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앞으로 AI 경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들었냐에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싸움은 누가 AI를 이용해서 실제로 더 좋은 AI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느냐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파시가 엔트로픽으로 간 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는 거죠. AI가 AI를 개선하는 시대에 기계실로 들어간 사건에 가깝습니다. 제가 사실 2년 전에 재기적 자가 개선이라고 해서 AI가 AI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2년 전에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카파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코딩 천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그래머로서 이렇게 뒤처졌다고 느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겸손한 농담은 아니고요. AI의 코딩 능력이 정말로 달라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AI가 코드를 짜주면 사람이 많이 고쳐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AI가 내놓는 코드가 그냥 맞네? 이렇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AI에게 뭐 이런 앱 만들어줘, 이런 부분 좀 그냥 고쳐줘 라고 말하면서 방향을 말로 잡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카파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아무나 코딩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AI가 일을 잘하게 될수록 사람에게 더 중요한 능력은 코드를 직접 쓰는 능력이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를 이해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앱에서는 사용자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어떤 계정으로는 뭐 애플 계정으로 결제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AI가 그냥 이메일 주소가 같으면 같은 사람으로 보면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뭐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로그인 이메일과 결제 이메일을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결제 시스템에서 사람을 식별하려면 이메일이 아니라 고유한 사용자 아이디를 써야 한다는 뭐 이러한 경계 조건을 인간이 조건을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AI는 코드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지만 그 코드가 안전한지 결제 구조가 맞는지 권한이 잘못 열리지는 않았는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파시가 말한 문장을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AI에게 생각의 일부는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이해, understanding까지 맡기면 안 된다. 이해는 결국에는 인간의 영역이란 말이죠. 카파시는 대형 언어 모델을 동물이 아니라 고스트, 그러니까 유령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처럼 말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인간처럼 이해하거나 욕망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실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강철의 연금술사 아세요? 강철의 연금술사로 비유를 해보면 거기에 나오는 호문클루스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사람처럼 호문클루스도 보이고 말도 하긴 하지만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잘 쓰려면 똑똑하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경계 조건, 그리고 맥락은 무엇인지, 뭐 도구는 무엇을 쓸 것인지 검증 기준을 잘 짜줘야 합니다. 이것이 카파시가 말하는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카파시는 엔트로픽으로 갔을까요? 엔트로픽은 아시겠지만 클로드라는 모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새는 챗GPT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클로드를 단순한 챗봇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를 실제 기업들의 업무와 개발 작업 안으로 깊숙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클로드 코드, 코딩 어시스턴트죠. 클로드 코드는 단순히 코딩을 도와주는 제품처럼 보이긴 하지만 더 깊게 보면 AI가 실제로 코드 베이스를 읽고 고치고 테스트도 실제로 하고 결과까지 비교하는 훈련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AI가 스스로 다음 세대의 AI를 만들려면 결국 코드를 읽고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을 본인이 스스로 설계하고 결과를 비교해보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코딩 능력은 그래서 AI 연구 자동화의 출발점이죠. 카파시가 예전에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도 이와 같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레 카파시가 회사를 떠나서 혼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가설을 세우고 코드를 바꾸고 실험을 돌리고 결과를 평가하고 스스로 다음 실험을 정하는 AI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실제로 병목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인간 연구자의 시간 자체가 병목이었습니다. 그런데 AI가 연구를 스스로 더 많이, 더 빠르게 돌리기 시작하면 병목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 평가 시스템, 전력, 데이터 센터로 쫙 내려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AI 인프라 쪽으로 쫙 내려간다는 뜻이죠. 병목이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막히는 게 아니라 실험을 돌릴 전기와 칩과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서 막히는 시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카파시의 안트로픽 행은 겉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뉴스인데요.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인프라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AI가 AI를 개선하려면 더 많은 실험을 돌려야 하고 더 많은 실험은 결국 더 많은 GPU, 더 많은 HBM, 더 많은 CPU, 더 많은 네트워크,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는 화면에서는 가벼운 소프트웨어처럼 보입니다. 채팅창에서 글자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U가 계산을 하고 HBM이 데이터를 공급하고 GPU가 작업을 조율하고 네트워크가 칩들을 연결하고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AI는 점점 더 가벼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력과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로 돌아가는 지능, 제조업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누가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었냐만이 아닙니다. 누가 그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했느냐, 누가 더 많은 전력을 확보했고 누가 더 많은 HBM과 GPU를 확보를 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안드레 카파시의 이제 영입으로 인해서 AI 연구 자동화가 빨라지게 되면 효율이 좋아진다고 해서 돈을 덜 쓰게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AI가 실험을 더 싸고 빠르게 돌릴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은 실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재기적 자기 개선이 성공한다는 것은 AI 개발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연구자의 시간이 막고 있던 실험의 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AI 인프라가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델 성능표만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회사 안에서 실제 일을 하려면 회사의 데이터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숫자가 공식적인 숫자인지, 어떤 문서가 최신 문서인지, 어떤 고객 정보에는 접근하면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컨텍스트 래퍼라는 문맥 래퍼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AI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의 지식과 업무 환경입니다. 회사 문서, 고객들과의 데이터, 코드베이스, 그 다음에 회의록, 업무 규칙, 그 다음에 권한 구조,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아무 정보도 없는 AI와 우리 회사의 업무 방식을 깊이 알고 있는 AI는 완전히 다르죠. 이 지점에서 딥사스라는 개념이 저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딥사스는요, 그냥 화면만 예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회사의 진짜 업무와 데이터를 꽉 쥐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기업의 데이터와 업무 객체를 하나의 구조로 묶는 온톨로지를 갖고 있고요. 시놉시스 같은 회사는 반도체 설계에서 실제 물리 법칙과 검증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딥사스라고 할 수가 있죠.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이런 진짜 데이터와 검증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일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얇은 사스는 스트레스를 AI 때문에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딥사스의 영역은 오히려 해자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 카파시라는 천재가 엔트로픽으로 간 것은 한 명의 천재가 회사를 옮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산업의 병목이 바뀌고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입니다. 이제 AI 경쟁은 더 큰 모델을 만드는 싸움에서 AI가 AI를 더 빨리 개선하게 만드는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AI가 AI를 개선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많은 실험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실험은 결국 더 많은 전력과 칩과 데이터 센터를 요구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능은 공짜가 아닙니다. 더 좋은 AI를 만들려면 더 많은 컴퓨터, 데이터, 전력, 메모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적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카파시 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새로운 AI 생산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에서 토큰으로, 토큰에서 디지털 노동력으로, 그리고 다시 디지털 노동력에서 더 강한 AI 모델로 이어지는 폐쇄 루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파시는 그 반복 루프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 뉴스의 진짜 무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2028년이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감히 예상이 안 되네요. 데이터는 이미 말해 흐름은 바뀌고 있어 AI가 그리는 방향 그 안에 답이 있어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곳 그게 바로 힌트야 한 종목이 짚어준 흐름 지금